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도 한번 라이브 특강 행정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고요. 자, 문제는, 약간의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하나 있지만, 한두 개 있지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출만 풀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시간은 한 18분 정도, 요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찍어보십시오. 1번, 4번 찍어봐요. 아무거나. 자, 시간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이쿠야, 내 얼굴이 너무 불편합니다. 참다. 자, 네, 네, 이제 바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고요. 일단은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업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변호사 쪽에서는. 그리고 행정 제가 제대로 행정소송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뭐 있어요. 많은데 쓰지 않았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협회장 표창 받았다. 변호사 중에 받은 사람 있나? 찾아봐. 나밖에 없어. 이 동네 여러분 아는 변호사 중에선. 자, 죄송해요. 일단 간단한 제 소개고요. 자, 일단은 저는 홍대겸이라고 하고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해커스 행정법 하면 홍대겸인 거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제 아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아시면 돼요. 자, 저는 홍대겸이고요. 자, 3년 후에는 이제 써니와 겸이가 대결을 할 거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겸이에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좀 고르면서 너무 쉬운 문제를 뭐 배치해서 풀게 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풀었지만 뭔가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혹은 꼭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위주로 좀 문제를 좀 구성해 봤어요. 그리고 기존의 기출 문제 중에서 일부 지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예 통으로 만든 문제도 있고요. 자, 한번 풀어보셨잖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정답 한번 여러분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이거 제가 콘테스트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말 더듬으면 안 되는데. 자, 그 콘테스트로 해서 그 1회, 2회 그 숫자를 틀린 개수를 합쳐서 점수를 이제 제가 보고 거기서 이제 상금을 막 주려고 했었어. 근데 이거 하지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채점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르죠? 소정의 상품을 드릴지 모르니까 채점을 해서 알려주세요. 자, 1번 정답 맞추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옳은 것은 고를 텐데요. 자, 1번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문을 봐야겠네요. 자,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 맞습니다. 자, 일단 인허가 의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주된행정청. 자, 주된행정청. 자, 이건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관련행정청.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인허가 의제는 국민들한테 완전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갑이라고 한다면요. 원래 갑은 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가 2개 필요한 거예요. A 허가, B 허가. 그런데 이 인허가 의제 법에 A 받으면 B 받은 것을 의제해 줄게 라고 되어 있으면요. 요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되게 편해졌죠? 이거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우리 법의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갑은요, A에만 가면 됩니다. 자, 이게 그때 대신 A에 가서 A에 관한 소리만 내면 안 되죠. 신청서는 B도 내야죠. 그래서 A, B 서류를 둘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A는요, 요걸 딱 받으면 B한테 연락해야죠. 야, 네 거 왔다, 네 거 왔다.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 이거를 우리는 협의라고 부릅니다. 협의. 자, 이건 제출. 이건 동시제출주의라 그래요. 동시제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A에만 가지만 B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신청서 2개 들고 가야 돼요. 동시제출주의. 이게 바로 기억 지문이고요. 자, 니은 지문입니다. 협의해야 된다. A가 B한테 B를 불러서 야, 네 거 들어왔으니까 검토해봐. 라고 하는 거. 협의입니다. 그리고요, 사전에 우리 절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전에요. 자, A, B 이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설정 공표를 미리 해놔야 돼요. 여기서 이건 행정절차법의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같이 버무려서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지문이에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요. 행정기본법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야, 협의하자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이 협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얘가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협의가 된 것으로 봐야 국민한테 좋겠죠. 그래서 기본법은 무조건 국민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리를 보시면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만 당연히 한정되겠죠. 자, 인허가 의제는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 그것만 의제가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미음 보시면, 자,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국은 만약에 A가 그래 허가를 내줬다. 이 허가를 내줬다는 의미는 결국 갑은 A 허가 받은 거고요. B 허가 받은 겁니다. 자, 받은 이후부터는 각각 A 행정청은 A를 관리하고 B 행정청은 B를 각각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자, 이런 구조니까 요거는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문은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기본법을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행정지도에 관한 겁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 자, 21년도 개정을 통해서 확공개,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요 세 가지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요 점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행정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어드린 거고요. 자, 정답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죠. 보통 말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이 씨앗 심어보세요. 저 공무원인데요. 자, 농부 여러분들 요 씨앗 한번 심어보세요. 요 걸음 한번 써볼래요? 이렇게. 자, 요런 행정지도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싫은데요? 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자기가 그걸 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근데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걸 자,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그때는 자, 이를 교부하여야 됩니다. 이게 행정지도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조문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말 중요한 조문이고요. 자, 2번 안타까운 얘기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서 한 사인의 행위. 자, 이 사인의 행위가 지금 범죄 행위가 된 겁니다. 행정지도를 잘못한 거야. 공무원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에 쓰게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정당 행위를 주장할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알려줘서 그대로 했는데 제가 왜 처벌받아야 돼요? 라고 했지만 우리 판례는 다 필요 없다. 너 믿은 너가 잘못이다. 위법한 행정지도를 믿은 너가 잘못이야. 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은 자, 무죄예요. 무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죄.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지도 굳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3번 보시면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행정지도가 만약에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했다면 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죠. 한계를 일탈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법리고요. 자, 4번 보시면 이게 정답이네요. 행정기관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 표현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행정지도가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거부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공권력 행사의 키워드는 일방우월입니다. 일방우월적으로 하는 게 공권력 행사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원래 행정지도는 거부해도 되는 거거든요.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거 안 따르면 나 큰일 나겠는데?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이런 경우라면요. 공권력으로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니까 꼭 봐주시고요. 자,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절차법 문제를 계속 내는데 절차법은 정말 2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건 조문 문제인데요. 자,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3번이 정답. 이건 국가직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푸셨던 분들은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처음부터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자,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런 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는 청문과 공청회를 말하는데 그 전에 사전 통지랑 구분하셔야죠. 절차법 21조는 사전 통지. 절차법 22조는 청문 공청회. 자, 배제 사유가 다릅니다. 자, 사전 통제 배제 사유는 1호, 2호, 3호 바로 요겁니다. 요 세 개. 공중의 안전. 자, 요거예요. 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2호 중요하죠. 2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 사실이 그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말은 엄청 길지만 되게 심플한 겁니다. 어떤 자격이 갑자기 사라지면 처분을 자동으로 하는 경우예요. 자동으로 해버리는 경우인데, 근데 법원의 재판을 보니까 자격이 없는 게 거의 확실해. 그러면 이미 사전 통지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곧 자동으로 처분을 해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전 통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호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1호, 2호, 3호 요것만 배제 사유라면, 근데 자, 의견 청취 절차는요, 요거 플러스, 자, 1호, 2호, 3호 플러스에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요거까지도 포함된다. 요 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공부하셨던 분들은 쉬운 내용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자, 그리고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합니다. 자, 3번 보시면 요게 틀린 거죠. 온라인 공청회는 제가 정말 입에 정말 피토하도록 얘기했어요. 피토하도록 제가 온라인 공청회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무조건 나왔죠. 자, 중요한 거는 2회가 틀렸습니다. 3회입니다. 3회. 이 온라인 공청회 가는 조문은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 하면 막 찾아오시는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막 몽둥이 들고 찾아와서 막 깽판 치고 막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마이크 질문한다고 해서 왜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도로를 안 까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다른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더 좋아졌습니다. 온라인 공청회가. 이게 코로나 덕분이죠. 자, 4번 보시면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자,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우리 청문에 대해서 그 22년도 개정을 통해서요. 자, 이런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에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한 건 이겁니다. 3호.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 취소는요, 무조건입니다. 제가 항상 키워드 드리죠. 무조건 청문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건 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경우 할다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다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니다. 그냥 이 경우에는. 자,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4번 원고 적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원고 적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제가 실은 이유는 원고 적격의 다양한 쟁점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답부터 볼까요? 4번 맞췄나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원 관계에 있다. 자, 우리 원고 적격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원고 적격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원고 적격은 우리는 원고 적격하면 기본적으로 처분의 상대방만 생각하는데, 우리 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인 것을 꼭 한정하지 않았죠.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누구든 된다. 제3자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과, 자, 그리고 법률상 이익은 우리는 근관계직구라고 부릅니다. 근관계직구. 근거법령,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근관계직구. 자, 이 근관계직구라는 말에도 되게 중요한 논점이 숨어 있어요. 본래는 근거법령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법령 왜 보나요? 자, 요것까지도 확대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 확대한다는 의미는 최대한 법률상 이익을 보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원고 적격을 넓히겠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자, 원고 적격도 넓히고 있고요. 처분성도 넓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요, 국가배상을 많이 받아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집행 중에 외형설, 객관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넓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원고 적격과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가 경업자 소송이죠. 자, 경업자 소송은, 자, 경쟁자죠, 경쟁자. 자, 경쟁자라고 해서 행정청이, 자, B에게 특허를 줬다. 버스 운송 사업 면허해봐 라고 줬는데, 여기서 열받은 사람은 기존업자 A입니다. 자, 이게 특허라고 한다면, 이 처분이 특허라고 한다면 A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는요, 법을 뒤져보면 다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경원자 소송은 완전 달라요. 경원자는 둘 다 원하는 관계입니다. 자, 경합적으로 원하는 관계. 경원 관계만 인정이 되면, 자, A, B 둘 다 원했는데 결국 B만 됐다. 그러면 A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원 관계만 인정되면
자, 바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판례 3 플러스 3이라고 그랬죠. 3개는 인정, 3개는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꼭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소송이죠. 자, 주민소송은 자, 행정청이 뭐 연탄 공장을 허가했습니다. A에게 허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민이 환경상 어떤 피해를 입고 있네요. 그래서 이 허가를 다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요, 요 근거법령, 관계법령 뒤져서요, 사익보호성을 찾는 거예요. 사익보호성. 사익을 보호하는 게 있나? 라고 찾아보고요. 있으면 바로 원고 적격이 바로 인정됩니다. 자, 이것도 넓히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물금 취수장 사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경험관계라고 하면요, 원고 쪽에 있고, 2번 경업자라고 하면요, 자, 보시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업자에게는 특별한 산지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자, 기존업자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처분이 불리한 거. 우린 이 모든 전제는 특허나 허가처럼 뭔가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전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불이익하게 났다? 그러면 기존업자는 웃겠죠. 씩 웃고 좋아하면서 씩 웃을 거예요. 근데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인데요. 자, 이렇게 행정청도 아주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정리는 다 했는데, 우리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자, 첫 번째 요겁니다. 건축협의회에서의 지자체 장. 자, 지자체죠, 지자체. 그리고 두 번째, 성관위, 그렇죠? 경기도 성관위원장. 세 번째, 소방청장. 요 세 단어 나오면 원고 적격 인정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이걸 인정한 이유는 항고 소송 말고는 다른 걸로 다툴 수가 없어. 뭔가 되게 억울한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항고 소송으로 받아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4번. 교육부 장관이 갑 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을 학교 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하여 갑 대학교, 자, 이거 보십시오. 교수협의회, 여기 체크하시고요. 전국 대학 노동조합 갑 대학교 지부, 자, 이걸로 구분하시고요. 자, 이사를 선임한 데에 대해서 다투고 싶죠. 자, 이사는 학교 전반 경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의 구성원인 자, 교수협의회는 원고 적격 인정됩니다. 또 심지어 총학생회, 총학생회도 인정이 돼요. 하지만 이거 없이 이름부터 보세요. 노동조합의 대학교 지부입니다. 노동조합이 주체인 거잖아요. 노동조합 왜 들어오지? 자, 안 됩니다. 요거는. 자, 이거는 원고 적격에서 되게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이 결론을 꼭 알아두시고요. 총학생회도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 추가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의 이익. 여러분들이 소의 이익을 좀 어려워하는 건 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자, 제가 또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자 실어 드렸고요. 자, 인정되는 경우만 고르면, 자, 기억 리을입니다. 기억 리을. 자, 하나씩 보면, 자, 제재 처분의 전력이 전과라고 저는 그냥 얘기하죠. 전과가 있어서요. 이게 가중요건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라면, 자, 당연히 이거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밖에 없죠. 자, 이 모든 전제는 행정청이 A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자, A는 억울한 겁니다. 영업정지 1개월도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해보셨다면 영업정지 한 달 하면 정말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정말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다투고 싶습니다. 다투려고 하는데, 아니, 소송 준비하고 소송 제기하고 하는 동안, 소송은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 달은 그냥 지났겠죠. 그래서 결국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 야, 더 이상 너 영업정지 안 되는데 무슨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어? 라고 행정청에서 항변을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자,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 시 완전 취소, 영업 취소.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전과가 남아있으면요, 그 다음 한 번만 위반해도 2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중적 제재 요건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 권리에 영향을 끼치잖아.
그래서 이거를 취소할 이익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증액 경정 처분의 법리네요. 증액과 감액 경정 처분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과세 처분을 1억의 과세 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증액을 했다. 증액 경정 처분해서 1억 5천이 됐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얘 안에 흡수돼 버린 거 아닙니까? 흡수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다투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당초의 과세 처분은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거부 처분이 재결에 의해서 취소된 사안에서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자, 이거는 자, 이 판례를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지. 이렇게 디테일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읽어보시고요. 자, 보시면 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세 번째 줄에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과 별도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침해 상태는 유지된다. 처분을 다투야지 굳이 재결을 왜 다투지? 그렇죠? 그래서 소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의 이익은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에요. 소를 제기해서 어떤 이득이 있어? 이득이 있어야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을은 자, 처분의 취소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자, 이 법리도 알아두셔야죠. 자, 소의 이익은 자,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자, 글씨 못 쓴다고 소문나겠네. 라이브로 다 보이겠네.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이때는 소의 이익이 없어야 되겠죠. 다만 아까 봤던 것처럼 남아있는 전과가 있어서요, 그게 뭐 가중 요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끼치니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2번 보시면 자, 원상 회복 가능하다. 이 소송을 통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소의 이익이 당연히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없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경우에도요, 만약에 불가능한 경우에도 반복 위험성이 있고 반복 위험, 그리고 해명의 필요성,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은 누군가 봐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그 뒤에 어떤 일이 비슷한 일이 있어도요, 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복 가능성, 그리고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편하죠. 소의 이익은. 자, 그래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복될 위험성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사례 문제가 나왔네요. 자, 사례는 3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근데 더 내려고 하는 게 이제 교수님들 추세입니다. 사례를 냈을 때 변별력이 생기니까요. 저라도 내고 싶습니다, 사실. 자,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 디귿 리을이 옳지 않았어요. 자, 보면 자, 일단 사례부터 봐야겠네요. 자, 갑은 자, 이 법령에 따라서 저는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자동차 운송사 법령 이런 이름을 다 보지 않고 그냥 법인지 아닌지만 봐요. 그냥 법령이구만.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요. 자, 차고지 확보 의무 규정. 차고지 확보 의무 규정. 차고지 확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이익한 거다. 불이익한 거죠. 내가 차를 살 때 꼭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불이익한 겁니다. 자, 요걸 충족하기 위해서 의리 경영하는 주체랑 계약을 해서 조건을 충족해서 요거 면허 취득했네. 자, 처분은 항상 체크하시고요.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수익적 처분이네요. 자, 그러나 A씨는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갑이 계약을 하였던 을주시장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차고지 없이 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계속하였던 갑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는 과징금 부과였네요. 자, 이걸 받았는데요. 결국 신고하지 않고 차고지 없이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이 케이스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징금을 다투겠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 자, 개인 택시 사업 운송 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다. 자, 이거 특허입니다. 특허. 자, 제가 운송사업 면허는 다 특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뭐 시외버스, 고속버스 뭐 다 필요 없이 나오면 그냥 다 특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쉬운 얘기고요. 자, 니은 보시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연히 재량입니다. 그렇죠? 자, 디귿을 보시면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러면 자,
어쨌든 위법하니까 그 처분 자체를 다 취소해 버려야죠. 전부 취소해야죠. 그 법원이 보고 이 정도만 적절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일부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다? 이거는 선을 넘은 겁니다. 행정청의 재량이니까요. 재량이니까 이 범위도 얘가 정한 건데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거 위법하네? 다 취소해 버리는 것 뿐입니다. 일부 취소는 안 돼요. 자, 리을 보시면 만약 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자, 우리가 아는 판례네요. 이거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 자, 이 사람은 면허가 2개 있는 거죠. 바로 운전면허가 있고요. 또 여기서 받았던 요 사업면허가 있습니다. 2개의 성질은 달라요. 자, 운전면허는 대인적 처분이죠. 대인적 처분. 대인적 처분이니까 승계가 안 됩니다. 상속도 안 되고. 그렇죠? 대인적 처분. 운전면허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사업면허는요, 승계가 됩니다. 대물적 처분이에요. 승계된다. 그리고 상속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안에서 갑이, 택시 기사님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사망했다. 원래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요. 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실효돼 버렸습니다. 취소되지 않고 실효돼 버렸어요. 그러면 사업면허는 이게 취소돼야지 이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가 안 됐잖아요. 취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는 우리 행정청이 이걸 취소해 버렸죠. 그 취소는 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그 상속인이 요 사업면허를 상속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거 유명한 판례니까 아실 거고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입니다. 국가배상인데요. 자, 중요한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보시면, 자, 일단 정답부터 볼까요? 정답 2번. 2번 맞췄나? 맞췄어요? 오케이. 잘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법관의 재판행위. 자, 재판 나오면, 재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재판 나오면 국가배상 인정한 경우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재판은요, 없어요. 자, 요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났을 때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는 인정된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심지어 재판 그 법관이 그 법 적용을 잘못해도요. 법 적용을 잘못했어도요. 이거는 국가배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자체가 다 그냥 판사의 권한인 거예요.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 적용해도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게 바로 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통은 재판을 절대 건들지 않는데, 자, 대법원이랑 이제 헌법재판소랑은 서로 라이벌이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분명 제소기간을 딱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처럼 오인해서요, 각하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각하 판결 잘못된 건 맞죠. 그런데요, 국가배상을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대법원이 잘 걸렸다 이놈 새끼들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아주 유명해요. 자, 그것까지도 떠올리시면 좋고요. 자, 이거 일본인 갑은, 자, 국가배상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쟁점이냐? 외국인이 자, 국가배상할 수 있을까에 관한 쟁점인데요. 상호 보증이 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꼭 조약을 맺지 않더라도 상호 보증의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일본과 한국 신뢰가 되잖아요. 일본 정도는. 자, 그래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성이죠. 자, 위법성은 아주 넓게 평가합니다. 자, 이건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에서 위법성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위법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손해배상에서 위법성은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다 포함돼요. 웬만하면 다 위법해요. 돈 안 갚으면 이것도 위법. 다 위법이에요. 다 위법. 우리가 말하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있나?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 자,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법규 해석을 그르쳤다. 그러면서 처분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과실.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잖아요. 행정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필요한 지식을 못하고, 이게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영어, 국어가 아니고, 자, 이거 행정법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문제 1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자, 일단 답부터 볼까요? 2번이 답이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상액 전액을 준 건 당연한 거고. 근데 토지 소유자는 누군지 알겠지만 관계인이 누구냐면, 관계인은요 그 토지에 뭔가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토지 소유자는 얘지만 거기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무슨 권리가 설정된,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자, 2번 요게 결정 지문이고요. 실제로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조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사업 인정 고시가 됐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그래, 너 사업 시행자로서 한번 제도를 한번 해봐, 수용도 하고 한번 해봐 라는 고시가 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되어버렸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뭔가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토지 소유자, 자,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 토지 매수 청구. 이 매수와 관련된 거는 얘랑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업 시행자랑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이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중앙 토지 토수위. 중앙 토수위는, 자, 바로 수용 청구. 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자, 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용 청구의 대상, 그 매수 청구의 대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법도, 지금 다른 조문도 똑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요거는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조문의 의미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 이제 공익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내 땅은 이제 수용되는 거잖아요. 내 땅은 내가 못 쓰잖아요, 이제. 내 땅 못 쓰고, 자, 꼭 수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 그냥 내 땅인데 막 쓰는 거야. 막 국가가 막 쓰고 있습니다. 막 쓰고. 나는 이 땅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런데 보세요. 1호 보시면, 자,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이 넘었어. 3년 동안 못 썼어? 게다가 또 두 번째, 얘가 막 썼는데 토지 형질이 변경돼 버렸어. 헐. 내 땅인데 지가 사용한다고 해서 막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또 3호 보세요. 사용하는 토지에 내 건축물이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야, 사용하지 말고 그냥 수용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용하는 토지야. 그러니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관계였어요. 충분히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용 사용 제한. 그리고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경우에, 야, 이렇게 사용할 거면 그냥 가져가라야 매수 청구, 그리고 수용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취지입니다. 자, 요 조문의 의미예요, 이게. 자, 3번 보시면, 자, 이것도 조문 그대로네요. 자, 특히 요 토지보상법에 관해서는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봐두시고요. 아예 그냥, 자,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간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자, 이거 보세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예요. 나 때문에 너네 잔여지 가격이 증가했다? 하면 그거는, 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러면 이것도 상기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손실과 상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자, 봐주시면 되고. 자, 일단 4번 보세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토지가 여러 개 있다. 부럽다. 이분 부럽습니다. 땅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보상. 그러면 뭐야? 한 번에 달라고 할 수 있죠. 일괄 지급해라고 하면 일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에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실수 하나가 되게 치명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부터 보면 3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1번 사용검사 처분. 자, 건물의 사용검사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이제부터 건물 사용해도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라서요. 안타깝지만 이 입주 예정자들은 지금 뭐 여름 받겠죠. 이 건물에 뭐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한테 수익이잖아 라고 해서 행정소송 통해서 다툴 수 없다고 한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자, 그러니까 행정소송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행정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일반 민사 판사랑 누가 더 세요? 너무 유치한가? 행정법원의 판사들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판사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자, 이거 실무가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자, 행정소송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나더 레벨의 소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민사, 형사에서 한 1, 2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정말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소송 많이 하잖아요. 민사도 하고 형사 다 하는데 민사, 형사 갈 때는 그냥 뭐 우리 또래 판사도 있고 뭐 되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행정 가면요 장난 아니야. 이미 나이들이 다 많아요. 3명 다 나이가 엄청 많고 완전 딱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꼭 물어보면 딱 집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보면 놀라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게 보면 그러니까 관할이 만약에 행정법원 그리고 민사법원 둘 다 겹치면 행정법원이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법리를 기억해 두시면 너무 쉬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맞는 거예요. 자, 제3자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는 점. 자, 경업자 소송에서도요. 제3자 처분엔 상대방이지만 소송에서의 제3자인 경업자 그 사람도 소송에 참가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유명한 판례죠. 자, 그 1등급, 2등급, 뭐 생태 자연도 1등급, 2등급 변경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고적 게 없는 거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 사례가 나왔을 때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저는. 자, A9 의회의원, 지방의원이네요, 지방의원. 구분할 거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로. 자, 국회는 우리 국가 권력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입법부,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부예요. 자기네 징계는 자기네 안에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딴 데 사법부에 가서 판단받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사법부에 종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이거는 통치행위야. 자, 통치행위란 말은 사법심사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 징계는 통치행위라서요. 이거는 사법심사 절대 불가. 하지만 지방의원의 징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서요. 이거는 사법심사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갑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의회가 했어요. 의회가. 자, 그럼 피고는 당연히 의회가 되겠죠. 자, 정답 보시면 4번인데요. 하나씩 보면 자, 무효 취소 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고 소송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징계는요. 제명 처분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효나 취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A구 의회는 행정청이 지위를 갖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징계 누가 한 거야? 의회가 한 거잖아요. 의회가 피고가 되겠죠.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A구 의회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따라서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판례에 따르면 하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판례에 따르면 이게 뭐야? 법률상 이익구제설 근관계직구야. 근관계직구. 아시겠죠? 자, 의하면 갑은 제명 의결을 다툴 원고적 격을 당연히 갖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갖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례에서 쟁점은 아니었어요. 쟁점은 요거였습니다. 이 판례 쟁점은 요거였습니다. 근데 소송 계속 중에 소송 한 1년 넘게 걸리잖아요.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돼 버렸어. 그럼 소해이익 소멸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자,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자, 임기 만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해이익이 있었습니다. 4번이 정답. 행정조사기본법 제가 이번 올해 나올 것 같다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자, 왜냐하면 이제 올해 좀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행정법 그 교수님들 제가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면 제가 은근히 성실해. 제가 거의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정말 저는 지금 투잡도 뛰고 그리고 강의도 제일 많이 하고 해커스에서 강의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 풀타임으로 두뇌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밥도 그냥 빨리 먹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저도. 자, 그런데 제가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요. 이 조사에 관해서 논문이 많습니다. 최근에.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교수님들과 많이 만나보면 행정조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언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시의성도 있고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이 조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조문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읽어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행정조사라는 거는 목적이 뭐죠? 자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겁니다. 자료 획득을 위해서 하는 게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가 전부 다 처분이 되는 건 아니고 권력적 행정조사가 처분이 되고요.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무조사는요, 권력적 행정조사예요. 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보면 압니다. 세무조사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기분이 막 좋아요? 기분이 아주 안 좋죠? 큰일 났다. 그리고 세무조사 들어가면 털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3번까지 지문을 보시면 되고, 4번이 어디서 틀렸냐? 이 공동조사 조문은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고요. 기출이 여러 번 됐습니다.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가 틀렸고요.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했죠? 아닙니다. 아니야. 이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게 입법 당시에 엄청나게 이게 진짜 중요한 시의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업계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12번 판례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직 문제였죠. 다시 한번 실어드렸어요. 자, 1번 보시면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라는 거는 위법한데 기각이라는 모순된 판결입니다. 자, 이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각이 나왔어. 이상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위법이라는 거, 그리고 기각 판결. 위법하나 기각 판결이다. 보세요. 근데 처분의 위법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거는 제가 모든 거의 99%는 변론 사실심 변종시라고 했죠.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사실심 변종시라는 게 변론 종결시예요. 변론 종결시 기준을 합니다. 다 모든 게 마찬가지야. 요건도 소송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소송 요건도 변론 종결시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야. 변론이 종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류를 내도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증거가 아닙니다. 참고 서면만 낼 수 있고요. 더 이상 뭐 낼 수도 없어요. 끝난 거야. 그러면 그 선고 동안 한 달 동안은요, 이제부터 이제 확정된 이 자료가 끝이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판사가 한 달 동안 보면서 뭘로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딱 그 변론 종결 때까지만 내는 거예요. 모든 그 문제는. 그런데요, 보십시오. 자, 이 위법 여부는 위법하나 기각이잖아요. 위법 여부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변론 종결 시인데, 기각 판결. 이 기각을 생각하는 건 판사가 오케이 변론 종결하고 나서 선고하다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인용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요, 이 처분을, 자, 처분시 틀렸잖아. 처분시가 틀렸고 자, 판결시입니다. 여기서 변론 종결시라고 나왔는데요. 해설은 이거는 옛날 판례라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판결시입니다. 판결 선고시까지 선고할 때 하는 거야. 변론 종결되고 나서 선고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결 선고시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전면으로 나와서 되게 이거 다 맞췄겠지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어요. 자, 3번 집행정지 보시면 집행정지는 요건이 중요하죠. 집행정지는 4+2로 되어 있습니다. 4+2. 적극적 요건 4개, 소극적 요건 2개. 이 소극적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없을 것, 이게 소극적 요건입니다. 자, 적극적 요건은 바로 원고이자 청구인이 국민이 입증 책임을 지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근데 이 소극적 요건은 피고이자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자마자 공공복리, 이거는 행정청 입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기계적으로. 자, 그 다음 4번은요, 조합 설립인가 처분. 이거는 아까 봤던 거예요. 특허이고요.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한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사람이 3명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공익신고자 병.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예요. 보호받아야 될 우리 귀염둥이.
자, 공익신고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너무 부정적이다고 해서 이름을 이제 공익신고자로 이름을 짠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 병은요, 너무 좋은 일을 했습니다. 뭐냐? 봤더니 복지급여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을에게 신고했습니다. 갑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맞죠? 을행정청. 얘가 행정청이네. 얘한테 신고했어요. 얘를 꼬발랐어요. 자, 근데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이 부정수급에 관한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확인하고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신고를 해주면 땡큐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열받은 거죠. 누가 날 신고했지? 이제 빡친 겁니다. 찾는 또 누가 신고했어요? 라고 해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거야. 야, 누가 나 신고했어? 이렇게 씩 웃으면 누가 나 신고했어? 알려줘. 근데 행정청 이거 알려주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처분이겠죠. 이게 처분을 안 날이 될 겁니다. 이 통지를 받았으니까 통지를 받았다. 이때 안 날이 될 거예요.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90일을 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에 대해서 뭐 고충 민원도 제기했고 이 뒤에 뭐 안내를 받았다. 이거는요 다 페이크입니다. 자, 니은지문 못 풀게 만들려고 만든 페이크들이에요. 쭉. 자, 어쨌든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했네요. 저때.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맞히셨나요? 자, 기억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봐줄 수 없다. 상식으로도 맞습니다. 상식으로도.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 공익신고자를 까발리면 안 되죠. 이 공익신고자 제도의 핵심은 비밀 보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공익신고 하시고 연기를 좀 하시긴 해야 돼. 누가 했지? 말하면서 같이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지켜줄 거야. 여러분이 다 지켜줄 거니까. 자, 그다음 니은 보시면 자, 이게 핵심 지문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숫자 자, 요때니까 요때 기준으로 하니까 요때 자, 22년 12월 27일 한번 보시면 넘은 걸 알 수 있죠. 숫자는 셀 수 있죠, 여러분. 숫자는 세죠. 원래 법학하다 보면 숫자가 약해져, 솔직히. 그래서 숫자가 막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거 나오니까 이거 세보세요. 9월 27일, 10월 27일, 넘었네.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D급 보시면 을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병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자, 이건 사례로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누차 얘기했는데 실제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3자와 관련된 자, 정보가 청구가 됐다. 그러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3자는 3일 내에 자신의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3일 내에. 이 숫자는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숫자. 자, 3일 내에. 그래서 여기가 리을이 틀렸네요. 3일. 그러면 자, 이 행정청은 을이 이렇게 비공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들어줘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행정청은 안 들어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 공개 정보 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은 다음에 며칠 이내로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되죠. 10일입니다. 10일. 정보 공개는 10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3일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일 이내에 빨리 처리하려면 제3자한테 3일 안에 빨리 대답을 해줘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일이랑 헷갈리라고 이렇게 오답을 낸 겁니다. 자, 미음 보시면 요거는 시행령 내용인데 여기까지 알아야 되냐? 라고 하지만 몰랐어도 풀었어야죠. 왜냐? 이거는 결정 지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미음을 몰라도 무조건 답을 맞힐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몰랐다고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 이거는 결정 지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계가 되니까 멘탈 관리만 잘하면 이런 거에 낚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외국인 병은요, 외국인도 정보 공개할 청구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학술 연구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한 사람들도. 자,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자, 정답부터 보시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문정보.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자,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면 반드시 출제되는 거, 개인정보의 개념,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살아있는 개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안 됩니다. 사자 안 되고,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쟁점이 두 개가 나와요. 살아있는 개인. 그리고 개인정보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 정보로서. 그래서 이거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요, 아이디처럼 이것만 보면 누군지 알 수 없더라도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 수가 있으면 이것도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 수 있는 경우. 자, 아이디는 보면 모를 수 있지만, 자, 요거는 가입 정보라는 하나의 정보만 딱 거치면 누군지 딱 특정이 되잖아요. 물론 대겸홍 하면 알아. 아이가 대겸홍이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름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초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가 되고요. 또 지문도 됩니다. 지문도 개인정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름은 공개된 거 아니에요? 홍대겸, 저 홍대겸입니다. 이름 다 공개됐잖아요. 라이브 특강도 하고 있어. 홍대겸 이름 가지고. 근데 나중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이름 아무나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강사님이 홍대겸입니다 이러면서 강의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건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는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주십시오.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자, 1번 보시면, 봤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나왔네요.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요. 일체의 정보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나왔네요. 이미 공개된 정보는 포함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손해를 입으면요. 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 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가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우리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다 개인정보 처리자. 여러분 헬스장 다니나요? 헬스장 관장님 다 포함됩니다. 해커스 학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자, 이 사람이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입증 책임을 얘한테 주고 있어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법인은 안 된다 그랬죠? 살아있는 개인이니까. 자, 15번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자,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허가이다. 이런 유치한 문제를 제가 싫다니. 왜 냈겠어요? 난이도 조절하려고 싫었겠죠. 자, 그래서 한의사 면허는 허가예요. 허가 OXO. 원래는 허용이 되는 건데, 잠깐 묶어뒀다가 풀어주는 거. OXO가 허가의 개념입니다. 원래요, 한의사, 침 놓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할머니들이 침을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할머니한테 찾아가. 할머니가 침을 막 놔줘. 이거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괜찮았던 거예요. 원래 의료 행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원래 자유야. 하지만 오늘날은 잠깐 금지를 해놓고요. 면허 따면 풀어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면허 따시면. 면허 따려면 한의대 가야지.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걸 해요. 그냥 못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허가고요. 그리고요,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반사적 이익. 그래서 이거는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없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처분,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당초 처분만이 대상이 된다. 이건 틀린 거고요. 자, 4번 보시면 건축법 소정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 설령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더 이상 건축허가 취소를 다툴 이유가 없어요. 이미 건물이 완성이 돼버렸는데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는 대표적인 판례, 아까 정리한 것 중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판례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 판례는 그게 아니지만 해명의 필요성이 있거나 반복 위협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판례에서 워딩을 줘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판결의 효력.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거.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판결의 효력. 자, 기판력, 기속력. 마지막으로 정리하시죠. 기판력과 기속력. 자,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을 때 기판력이란 말을 쓰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이건 기본기인데도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잘 여기까지 공부를 디테일하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기판력은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만 기판력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요, 자, 기판력은 누구를 구속하느냐면 당사자가 법원도 구속하고요, 당사자도 둘 다, 원고피고 둘 다 구속이에요. 자, 그리고요, 기판력은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둘 다 기판력이 생깁니다. 어떤 거든 간에. 인용이라는 거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고, 기각 판결이란 말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에 의해서도요, 기판력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판력의 가장 큰 키워드, 저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모순금지 이렇게 얘기해요. 모순금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모순금지. 모순된 얘기하지 마. 자, 이미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랑 반대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금지라면 꼭 후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후소. 전소, 후소. 전소에서 이미 확정이 됐어. 근데 후소에서 요거랑 다른 말 하고 있어. 자, 전소에서 인용이 돼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건 전제가 됐어. 그럼 모두가 이거는 다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후소에서 처분이 적법합니다라고 주장을 해. 이거는 기판력에 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기판력은요, 주문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이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결론에만. 이유는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판력의 모든 걸 정리한 겁니다. 자, 기속력 볼까요? 자, 기속력. 이거는, 자, 판결의 효력이 아니죠. 이거는, 자, 행정청들을 구속합니다. 행정청들, S. 빼야겠다. 행정청들을 다 구속해요. 자, 니네들, 자, 인용 판결의 말. 인용 판결의 말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들아, 처분 위법한 거다. 다시는 요거 하지 마. 라고 행정청들을 구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속력은 달라. 기판력이 달라요. 이건 또 판결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결에도 있습니다. 재결에도 기속력이 있고요. 판결에도 기속력이 있어요. 인용 판결, 인용 재결 둘 다 들어가겠죠. 기판력과는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 키워드 볼까요?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반복금지. 소극적 입장에서 반복하지 마. 위법하니까 반복하지 마. 반복금지. 반복금지요. 그 다음, 자, 또, 자, 그 사건이 처분이 위법성 이게 아니라 부작위 위법항의 소송 혹은 거부처분에서의 위법을 받았다. 그러면 안 해줘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줘라 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재처분 의무. 처분해라 라는 재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이거는 재처분 의무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일 때. 자, 그리고요, 이것도 다른 점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도 미칩니다. 그래서요, 이유를 달리하는 이유를 가지고 처분을 똑같이 해도 됩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판력과 기속력을 마무리야, 끝. 이걸만 딱 제대로 정리하시면 여러분 다 맞힐 수 있어요. 자, 기억 볼까요? 정답부터 확인해 봅시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기억 보시면 판결의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하나여만 인정이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자, 제3자효. 자, 확정 판결. 어쨌든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이란 말 자체가 인용 판결인 거죠. 인용 판결. 어쨌든. 자, 이렇게 인용 판결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자, 이 판례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니은 보고 있죠, 지금. 자,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도 효력을 당연히 미치죠. 경업자 소송 생각해 보세요. 소송은 다 제3자가 해서 취소시켰어? 근데 이 영향을 내가 받죠. 처분의 상대방. 소송의 제3자가 받으니까. 자, 디귿 보시면요. 자, 디귿 중요합니다. 사정 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 기판력은 일단 사정 판결도 기판력이 생기겠죠. 근데 위법하나 기각이요. 위법하나 기각. 어디에 포인트를 둘까? 위법.
그래서 위법한 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위법에는 자,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순 금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법하다고 후소에서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보시면 자, 판결이 확정된 자가 자,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기각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러면 이제 기속력은 나오지 않고 기판력만 문제가 되겠지. 자, 보면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급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고 하다. 자, 후소에서 지금 뭐야? 자, 분명 이게 적법하다고 했는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네요. 모순하고 있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는 기속력이 아니라 기판력입니다. 기판력. 모순 금지. 자,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정말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또 사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문제라서 실어드린 거고요. 갑은 행정사 을에게 위임을 했고요. 그래서 얘가 행정청에게 뭔가 신청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위조했습니다. 위조. 잘못했다. 자, 위조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위조! 아, 뭐 잘못했네? 자, 요거 나오면 이제 쟁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 직권 취소에 관해서도 쟁점이 있고, 또, 자, 위조했다고? 또, 신뢰보호 원칙에서, 또, 개인의 귀책 사유, 공기행반, 귀책 사유가 있을 것. 거기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런데 행정청은 모르고요. 위조된 거 모르고, 여기다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익적 처분을 내려줬어요. 수익적 처분. 승인을 내려줬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뭐야? 서류 위조된 거였네? 라고 해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 취소 처분, 요거를 취소한 이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거를 다투고 있는데요. 자, 정답부터 살펴보시면 정답은 기억입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어요. 하나씩 보면 기억. A 군수의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공장 설립 승인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A 군수에게 있다. 맞습니다. 직권 취소하면 누가 좋죠? 행정청이 좋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는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 이건 보시면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권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굉장히 되게 기출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직권 취소가 법적 근거 없다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학계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직권 취소하면 사실상 우리 국민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안 좋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한다고 뭔가 법률 유보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돼서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돼. 아니,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직권 취소든 철회든 간에. 자, D급 보시면 A 군수의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란 말은 제소기간 도가 발생한 이후에는 A 군수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다시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직권 취소는요, 쟁송 취소는 할 수 없지만, 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지만, 직권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들어온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처분의 재심사라는 제도. 처분의 재심사. 그 모든 전제는 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해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은 국민을 다툴 수가 없잖아요. 위법한데 다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행정소 찾아가서 극적극적 찾아가서 베베 꼬면서 저기요 정말 미안한데 한번 해주시면 직권 취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는데 혹시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읍수하는 제도, 이게 처분의 재심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들어왔던 거고요. 자, 리을 보시면 자, 수임인.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이게 자, 공기행반. 자, 우리 신뢰보호 원칙은 공, 귀, 행, 반이 요건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 그리고 이에 반하는 처분. 이거는 행정청 입장에서의 요건이고,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 요건이에요. 개인은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바로 사기, 그리고 기망, 부정한 방법,
알았거나 중과실을 몰랐던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규칙 사유가 그냥 인정됩니다. 위조 나오면 그냥 인정이 돼버려요. 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보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갑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위임인은 잘못이 없고요. 수임인만 얘가 잘못한 거죠. 행정사가. 행정사가 잘못했는데 왜 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자, 이 규칙 사유를 판단할 때 관계인 모두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에요. 위임인, 수임인 다 포함한 모두를 보는 거야. 얘가 잘못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예요. 그 사건에서는 건축사였죠. 건축사. 자, 그 다음 그래서 리을은 보세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에 숨은 쟁점은 바로 신뢰보 원칙이 적용돼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 규칙사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18번 보시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차 실어드렸고요. 정답부터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되려면 기사동이 인정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분의 추가가 아니라 처분 사유만 추가하는 거예요. 처분 사유만. 그래서 행정청이 있고 A라는 국민이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합니다. 처분할 때 들었던 이유가 1번 이유였어. 자, 그런데 A가 이 처분이 열받아서 소송을 간 거예요. 근데 다투다 보니까 점점 이유가 너무 빈약한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소송 중에 행정청이 이 처분 사유를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야.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정청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행정청의 유리. 그래서 이 기사동 여부는 누가 입증하죠? 행정청이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완전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이거는 추가되면 얘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얘가 입증해야 된다. 요거까지도 정리를 꼭 해두시고. 자, 기사동은 어떻게 기사동이 뭐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입니다. 그쵸?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를 이번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사유가 그 처분 당시에 존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한 거 맞아? 그러면 넣어도 돼. 근데 존재한 게 아니야. 나중에 생긴 사유거나 이래요. 그러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기사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번 판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 판례. 대표적인 판례고요. 자, 거부 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 처분은 처분의 내용이고 처분의 이름이고 자, 이유가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그래서 저는 이 판례를 볼 때 항상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이렇게 나누고요. 1번이 원래 있었던 사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새로 들어갈 사유. 그래서요. 두 개가 비슷한 거면 오케이. 기사동 인정. 근데 두 개가 완전 다른 거다. 그러면 기사동 인정 안 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팁입니다. 자, 1번이 뭐냐? 동그라미 1번이 준농림지역입니다. 자, 준농림지역이야. 이래서 거부 처분한 거예요. 너 산림 형질 변경 안 돼. 골프장 하려고 했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자, 그 다음 두 번 동그라미 2번이 뭐냐? 자,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라는 이유.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걸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이미 이 거부 처분할 때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동이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준농림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왜 했겠어요? 자연보호를 위해서 했겠지. 자, 2번 보시면 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판례 내용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한다. 자, 근거 법령만 추가한다고? 이거는 처분 사유의 추가가 아닙니다. 처분할 때 자, 사유 뭐 1번, 2번 이렇게 적는데요. 그냥 이 처분의 근거 법률 있잖아요. 맷조 메탕. 근데 조항 하나 빠뜨렸어. 이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넣는 거, 이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무조건 다 허용입니다. 다 허용. 그냥 다 그런 거 법령 하나 넣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법령은 사유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요. 4번 보시면 이게 정답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뭐냐? 자, 신청에 대해서 뭘 했느냐? 불허가 사유가 동그라미 1번이 바로 군 부대장 동의 얻지 못하였다는 요 이유. 자, 이요 이유. 이건 절차상 이유겠네요. 근데 두 번째 보시니까 뭐야?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역에 있어서 공익적 측면에서 봐 불허한 거. 탄약 근접한 지점이 있다는 거. 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이건 그냥 절차적인 거고. 이거 안 받아서 불허가랑 이것 때문에 불허가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 없어요. 자, 요거 나오면 많이들 모르시는데 꼭 푸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오면 이게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자, 19번 집행정지가 제가 집행정지만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주 쉬웠습니다. 그냥 2번이에요.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설명할 거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요건에 관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요건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 20번도 여러분들의 자신감 획득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문제, 저랑 만나는 거의 마지막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맞춰라 라고 해서 20번을 딱 낸 거예요. 혹시 틀린 거 오해했네요. 설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죠.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고요. 법률 우위의 원칙의 키워드는 위반 X, 행정작용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요. 적용 범위는 올 적용, 모든 데 다 적용됩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나오면 진짜 다 적용, 어디든 다 적용.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이에요. 공법상 계약도. 행정지도 적용, 어디든 다 적용. 근데 법률 유보는 다릅니다. 법률 유보의 키워드는 근거를 둬야 된다. 행정작용을 할 때는 근거를 둬야 된다. 근거가 키워드고요. 적용 범위는 침해적 처분일 때 또는 중요한 거, 중요할 때, 중요성설, 본질성설에 따라서요. 중요한 거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례를 볼 때 중요한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1번 넘어가시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2번 보시면 수신료 금액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TV만 꽂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고요. 모든 국민들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위임해버렸다? 다 잘못된 거예요. 위임해버리면 실제로는 어떤 장관이 그 공사로 하여금 정하도록 했어요. 2번도 이상해요. 잠시만. 잠깐만요. 자, 땡큐. 뭐야? 보진적 사항이 아니고, 2번 틀렸잖아. 2번이 정답인데? 둘 다 정답. 둘 다 정답입니다. 2번도 정답. 맞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류가 있었네요. 자, 2번. 이거 바꾸려고 하다 안 바꿨구나? 그래서 제가 또 원본이랑 또 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이랑 또. 아무튼 죄송해요. 자, 이것도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료 금액 결정은 본질적 사항이잖아요. 사항이니까요. 자, 요거 틀린 지문이요. 틀린 지문. 잘못 나왔어요. 틀린 지문 표시해야겠다. 틀렸음. 자, 그래서 제가 해설에서는 제가 다시 제 카페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홍대겸의 헌법 행정법 이름 바꿨어요. 원래 공법 마을이었는데 촌장님이었는데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행정법 헌법으로. 거기 가입하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해설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도 틀렸고, 자, 3번도 틀렸고, 수신료 징수 업무 중요한 겁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받아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받아가냐면 현재 한전이 받아갑니다. 한전이. 전기세 받을 때 밑에 보시면 TV 수신료 있어요. 그걸 받아가요. 몇백 원이지만. 자,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자, 이거는 그냥 맞아야 되는 지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와 만나는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제가 꼭 마지막까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중요한 거는 멘탈입니다. 멘탈. 시험장 가면 모르는 거는 무조건 나온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아는 한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어렵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아싸 난이도가 올라가게 이거 사람들 못 풀리겠네 라고 하면서 뒤에부터 풀어보셔도 됩니다. 결국 난이도는 비슷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앞에 배치하면 사람들이 그냥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다. 자, 이런 눈속임일 뿐이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믿으십시오.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왔잖아요. 그 사실은 변치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자격이 됩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맛있는 소고기 사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